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4년 3월 16일에 있었던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험의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을 보시고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 강의가 이후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자, 먼저 3월 16일에 있었던 시험이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난이도가 그러니까 경기도 그 공중보건 문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단답식, 짧은 문제, 지문도 짧고 뭐 선택지도 짧고 그래서 단답식이라서 체감상 더 쉽게 느껴졌을 거고,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데 지문이 전반적으로 조금 길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지문이 길다던가 또는 선택지의 지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는 뭐지 뭔가 어려운가 라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실제 문제의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꼬거나 그런 거 거의 없이 좀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아주 지엽적이거나 막 이런 내용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고, 우리가 그 빈출되는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 이론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 두 문제 정도가 여러분이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문제 정도 애매했던 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출제 분포를 보시면은 공중보건, 총론, 그 다음에 질병관리, 환경보건에서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 기본서에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1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1권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자, 나머지 그 파트들 골고루 출제가 되면서 보건행정 사회보장 파트에서는 거의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기술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중보건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중보건에도 보건행정과 사회보장이 일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공부하는 교재에 보건행정이나 사회보장 파트가 아예 없다, 파트가 없다라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기술직 시험에 공중보건에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와 이론서에는 마지막 파트에 보건행정과 사회보장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 안에서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합격선 같은 것들을 조금 예측을 해보면 최소한 95점에서 100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 공중보건에서의 점수는 합격하시는 분들은 95점 아니면 100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많이 틀려도 90점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는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자, 우선 경기도 의료기술직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시험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1시간 동안 달달달달 외워와요. 그래서 문제 그 보건의 그 완성도가 한 95%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의 지문과 거의 동일하고, 문제 순서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뭐 선택지도 거의 달라진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햄, 소세지, 통조림 등이 원인식품이다. 자, 오심, 구토, 두통 같은 증상들이 있고 신경마비나 호흡마비 같은 증상, 그래서 마비 증상, 신경계통의 마비 증상이 있고 잠복기가 12시간에서 36시간이다. 자, 우리가 햄, 소세지 같은, 통조림 같은 것들 뭔가 밀봉되어 있는 식품이 원인이 되는 것은 혐기성 균인 보툴리누스 균에 의한 식중독이다라는 거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정답은 2번이고, 자,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완성 신경마비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보툴리누스 균에 의한 식중독인데 균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있다. 그 독소의 이름이 뉴로톡신이라고 하는 신경독소라고 했고요. 자, 이 신경독소가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툴리누스 균 자체의 특징이 혐기성 균이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증식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공간이 음식인 햄이나 소세지는 통조림처럼 뭔가 밀봉되어 있는 식품이 주로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잠복기는 12시간에서 36시간이고요. 짧으면 2시간에서 4시간일 수도 있고, 늦으면 2, 3일 정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 증상은 기본적으로 뭐 오심, 구토, 복통, 두통
이런 증상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완성 신경마비다. 그래서 뭔가 좀 늘어지면서 마비가 온다. 그 대표적인 증상들로 복시, 물건이 2개 이상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이 떨어지고 안검하수, 눈꺼풀이 좀 내려앉고 발음이 어려워지고 연하곤란, 삼키는 게 어려워지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보툴리누스 식중독이죠. 자, 다음 문제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 대한 규정, 그래서 학교 외부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라는 건데, 우리가 학교 내부적인 학교 안에서의 교사 내의 환경생에 대한 규정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학교 바깥 외부 환경에 대해서의 보호와 관련된 법을 따로 분리를 해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뭔가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법은 학교보건법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했죠. 자, 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외부, 학교 출입문이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고시를 한다. 그래서 교육감이 설정하고 고시하고 그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 학교의 장이 관리를 한다라고 했죠. 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지역까지를 절대보호구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이 아니라 학교의 경계로부터 200m까지인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죠. 자,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자, 이 법에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 누가 설정한다? 교육감이 설정을 한다. 학교 경계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설정하고 고시를 하고, 자,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다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고요. 상대보호구역은 출입문이 아니라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쉽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공중보건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요. 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수준의 격차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임상 치료 나왔고요. 의료 기술 나왔어요. 공중보건은 전문적인 치료, 임상 치료, 의료 기술 이런 쪽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상 치료를 위한 전문적 의료 기술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겠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 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환경오염 사건 묻고 있는데, 1952년에 석탄연료 사용이 원인이 된 대기오염이었고요. 자, 가장 핵심적인 힌트, 복사성 역전에 의해서 발생했던 스모그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환경오염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스모그가 LA 스모그와 런던 스모그가 있는데, 런던 복사, LA 침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사성 역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런던 스모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복사성 역전이 있는 상태에서 석탄연료 사용에 의해서 대기오염이 발생이 됐고, 특히 아황산가스 같은 것들이 이런 물질이 원인이 됐다. 자, 인구 집단에게 호흡기계나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키고 가축 피해도 일으켰고요. 자, 이러한 환경오염 사건,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정이 된 법이 대기청정법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은 청정대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린에어 액트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시험 문제 여기 1957년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 법이 제정이 된 건 1956년이어서 그냥 실제 법에
맞게 제가 문제는 수정을 해서 올렸고 뭐 여기 57년으로 나왔던 56년으로 나왔던 정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런던 스모그가 되겠고 자, 인도 보팔 사건은 살충제 공장에서 유출됐던 어떤 거 MIC라고 하는 메틸 이소시안염 가스가 원인이 됐던 사건이었고 LA 스모그는 그 석탄 연료가 아니라 주로 석유계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가 됐었고요. 이때 있었던 역전 현상이 침강성 역전이었죠. 침강성 역전일 때 발생이 됐다. 자, 멕시코 포자리카 사건은 황화수소 가스에 의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 런던 스모그가 됩니다. 그래서 런던 스모그는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라던가 뭐 주가용 일반 가정에서 난방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황산가스, 매연 같은 것들이었고 자, 이로 인해서 스모그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 자, 이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같은 말이죠. 자, 이 이산화황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면서 삼산화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자상 물질이 되면서 인구 집단이 황산으로 만들어지면서 스모그가 발생이 된 거고 요 당시에 복사성 기온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기 오염 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구 집단에게 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1956년에 청정대기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자, 5번 태양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전리방사선이 아니라 비전리. 자, 비전리 방사선이고 우주선, X선, 감마선 등은 비전리 방사선이 아니라 전리 방사선이죠. 그래서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통과하는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리 방사선이라고 했고 태양광선 중에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비전리 방사선, 전리시키는 능력, 이온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명암과 색채를 구별하게 하는 파장은 가시광선이다. 자, 과시광선은 200에서 600이 아니라 400에서 700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적외선은 열을 방출하는 가장 긴 파장으로 760나노미터며 건강엔 여기까지는 맞죠. 적외선은 열을 방출하고 760 이상으로 긴 파장인데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도르노선이 있다. 자, 이 도르노선은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에 해당이 되는 파장이죠. 그래서 자외선에 있는 파장 중에서도 280에서 320 정도 되는 선을 도르노선, 생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생명선이다 라고 했죠. 자외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 홍반을 유발하고요. 피부 홍반과 함께 기저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서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생리적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으로 출제가 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은 되게 길어서 뭔가 좀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론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보건교육 기법 묻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4명에서 7명 정도의 대표자들이 여러 청중 앞에서 공개 토의를 진행한다. 자, 요게 가장 핵심이죠. 공개적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기법은 배심 토의, 패널 토의였죠. 자, 발표자는 주어진 시간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거나 상대방 배심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그래서 이게 토론을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청중을 토의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장점은 청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토론을 경험할 수 있지만 단점은 청중이 지식이 없을 때 토론의 이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패널 토의, 배심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배심 토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립되거나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 그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청중 앞에서 토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중이 그 토의를 보면서 높은 수준의 토론을 경험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로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지식이 없을 때는 토론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자, 다음 7번 문제. 하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COD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자, 물에서 하수에서 COD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오염이 되어 있다. 뭔가 분해해야 될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에 유기물질이 많아진다라는 게 맞겠고,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족, 물고기가 살기 좋지 않은 환경이 될 거고요. 오염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질 거고, 자, 오염도가 높아져서 유기물질이 많으니까 용존산소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번 문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3급 감염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3급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는데, 탄저 1급 감염병이고요. 패스트 1급 감염병이고, 말라리아 3급, 탄저 1급, 파라티푸스 2급, 두창은 1급이죠. 자, 콜레라 2급, 장티푸스 2급, 야토병 1급, 파상풍 3급, 말라리아 3급, 공수병 3급. 그래서 3급 감염병으로 바르게 연결이 된 것은 4번이죠. 정답은 4번. 자, 9번 문제. 식중독 연결 옳은 건데, 곰팡이독 식중독이 가장 대표적인 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의 독성 대사산물이 아플라톡신이었죠. 자, 화학적 식중독,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이다. 포르말데히드 되겠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도 감염형 식중독에 해당이 되겠고, 보툴리누스는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 식중독이다.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은 3번이죠. 자, 10번. 인구 집단의 질병 원인을 조사하는 역학 연구 중에서 분석역학 기법에 해당하는 단면 연구의 단점으로 옳은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면 연구의 단점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면 연구,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단면 연구에 대해서 옳은 것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답이 안 보이거나 엉뚱한 걸 선택하게 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경우고, 자, 단점으로 옳은 거니까 단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요인의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얘는 장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연구 대상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단면 연구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 짧은 기간에 큰 규모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동시에 어떤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동시에 조사하는 연구 기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요인의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는 거고, 자, 대규모 인구 집단으로 보통 연구를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히 인과관계가 아니라 유병률이라던가 노출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구 대상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설명 자체가 단면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연구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죠. 자, 질병과 요인의 상관관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인과관계는 규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왜? 자, 동시에 요인과 질병을 조사했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이 선행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노출이 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병과 요인과 질병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이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라는 게 단면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단면 연구는 질병과 어떤 노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짧은 시점, 특정 시점, 짧은 기간에 동시에 조사한다라고 했고, 자, 장점을 보시면은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연구 데이터를 얻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쉽다라는 거,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자,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가설을 이거 가지고 검증하지는 못합니다. 자,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요인의 관련성 조사할 수 있고요. 유병률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유병률 산출이 목적일 때는 표본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 표적 집단의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질병의 자연사 규모를 모를 때 주로 이 단면 연구를 시행하게 되고, 자,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다. 시간적 선후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질병이라던가 또 빈도가 낮은 질병, 희귀한 질병, 드문 질병이라던가 질병의 이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단면 연구로는 연구가 어렵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요인의 관련성을 서로 다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떤 질병의 원인 요인을 따로 찾아내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고요. 인구 집단의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발생률은 구할 수 없겠죠. 자, 11번 진료보수지불제도 우리 사회보장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죠. 자, 진료보수지불제도 묻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일부 진단명에 대해서는 포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의사의 의료 제공자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유일하게 행위별 수가제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내용, 진료본 내용마다 모두 청구를 해서 그 수가를 받을 수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권 자율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제공된 의료 행위가 타당하다면 그 모든 행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증가되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방보다 의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예방을 통해서 환자가 안 오는 것보다 예방을 하지 않고 그냥 환자가 병원으로 방문을 했을 때 치료를 통해서 그 치료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자, 그리고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그 행위가 타당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가 봤을 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제공자랑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행위마다 가격을 정해놓고 그 행위만큼의 가격을 지급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서비스의 양이 확대되고 질이 확대되고 의사의 의료인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첨단 의료기술 발달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과잉 진료나 의료 남용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청구하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의료비 상승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자, 제가 강의를 추가로 이제 다시 수정해서 조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12번 문제가 처음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도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오류다, 중복 정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문제인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해놓고 메탄, 염소,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메탄은 가장 대표적인 그 온실가스에 해당이 됐었고요. 염소는 이거는 그냥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산화질소가 나왔는데 우리가 질소 산화물 중에서 아산화질소가 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에 해당이 됐고요. 이산화질소는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산화질소는 주로 뭐의 원인이 되냐면 자동차 배기가스로 나와서 오존의 전구물질이 되는 게 이산화질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염화불화탄소도 대표적인 온실가스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로 보여지는 문제였어요. 이제 저는 그 시험장에서 염소로 정답을 체크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비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풀 때 이산화질소는 실제 위험도 아산화질소랑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염소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염소로 정답을 체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후에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했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것을 경기도에 물어봤으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지만, 우리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이산화질소로 체크를 했는데 정답으로 처리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정답 처리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염소는 확실히 정답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제가 100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답은 정답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시험에 얘가 정답 처리됐냐 안 됐냐는 실제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에 영향을 받는 사람만 중요한 거고, 이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염소도 아니고 이산화질소도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은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게 오류인 경우는 웬만하면 이의제기가 비공개 문제여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정답이 2번, 3번 중복 정답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13번 넘어갈게요. 공중보건의 역사상 여명기에 해당하는 업종 묻고 있는데, 제너의 우두종두법 하면은 1798년 여명기에 해당이 됐고요. 자, 영국에서 레스본이 방문보건 사업을 최초로 실시했던 게 1859년이죠. 1859년. 그래서 여명기 이후 황립기의 사건이겠고, 그 다음에 패텐코퍼가 미넨 대학에서 최초로 위생학 강좌를 개설했다. 이것도 1866년. 그래서 황립기에 해당이 되겠고, 비스마르크가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근로자 질병보호법을 제정한 것도 1883년이죠. 1883년. 그래서 여명기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건강보험에 대한 거 사회보장 파트에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이 아니라 뭐예요? 강제가입이다. 그래서 이 강제가입도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요거 아마 조금 보험료 납부 수준에 비례한 보험급여가 아니라 균등급여다. 보험료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 요거 아마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차등부가 보험료 차등부가는 맞죠. 차등부가는 맞는데 계약에 따른 차등부가가 아니에요. 자, 건강보험은 계약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에 따른 차등부가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부가죠. 계약이 아니라. 자, 노사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50%, 본인이 50% 이렇게 내고요.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도 한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50%,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본인 50, 학교 30, 그다음에 정부가 20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게 되죠. 자, 정답 옳은 것은 4번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능력에 비례한 차등부가 계약이 아닙니다. 능력에 따른 차등부가지만 급여는 균등급여다. 자, 보험료 부과 방식은 이원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3자 지불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수요자, 의료기관이 공급자인데 내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닌 제3자, 보험자가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산이 1년 단위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단기보험이라고 하고요.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의 급여 제도죠. 의료 공급 방식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 의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이고, 관리 통제 방식은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나 자율권이 보장이 되죠.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방임형이라고 하고요. 사회보장 형태로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죠.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이다. 자, 15번 다음 중 만성질환 설명으로 옳은 것. 당뇨병은 대부분 인슐린 의존형이 아니라 인슐린 비의존형. 그래서 인슐린 의존형은 소아당뇨고 성인 당뇨가 인슐린 비의존형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인슐린 비의존형이고,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침이온 전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양에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양성 종양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악성 종양은 다른 조직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고혈압은 대부분 속발성이 아니라 본태성 고혈압이다 또는 1차성 고혈압이다 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혈압을 얘기하는 거, 그게 1차성 고혈압이고, 속발성 고혈압은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고혈압이 생긴 것을 속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본태성 고혈압이다. 자,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화지방. 자,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섭취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16번에 보건사업평가 기법. 자, 우리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용 분석은 제가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공중보건 수업에서 또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거기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비용과 결과를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 답이 딱 나왔죠. 자, 비용도 화폐, 결과도 화폐인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 다 그 화폐 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일 사업의 경제성 평가도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업을 다른 사업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가 투입은 100만 원, 산출은 200만 원이야. 그럼 투입 대비 산출이 좋네. 요걸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비용 효과 분석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 똑같이 100만 원을 들였을 때 어떤 사업은 고혈압 유병률을 5% 낮추고 어떤 사업은 고혈압 유병률을 3% 낮춘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지 않고 단일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사람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윤리적, 만약에 보건사업에 이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한다, 윤리적인 비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자, 기본적으로 비용, 코스트, C는 다 돈이다라고 했어요. 코스트는 다 비용이고, 자, 비용 돈이고, 결과, 베네핏이라고 하는 결과를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 화폐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그냥 산출물로 표시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용 분석은 유틸리티라고 하는 이 결과를 건강, 일수 또는 질, 보정, 수명, 퀄리로 측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그 핵심 차이점이죠. 세 가지 기법에. 자, 17번. 감염병에 대한 후천 면역 중 자연 수동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학교에서 홍역이 유행해서 어떤 학생이 홍역에 걸리고 난 다음에 황체를 획득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자연 능동 면역이 되겠고요. 독감 유행 기간에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획득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방 접종이니까 인공 능동 면역이 되겠고요. 자, 비형 간염 환자 체액에 노출돼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 수동 면역이죠. 자, 코로나19가 감염된 엄마로부터 황체를 획득한 신생아니까 이게 자연 수동 면역.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8번.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하는 경로는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병원체가 서식하는 인체기관에 따라서 탈출 경로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소화기계로 탈출하는 감염병, 그러면 소화기계 감염병 묻고 있으니까 폴리오가 소화기계 감염병에 해당이 되죠. 나머지 홍역, 수두, 백일에는 모두 호흡기계 감염병. 자, 19번. 블래커의 인구성장 이론도 수업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인구성장 단계에 옳은 거 묻고 있는데, 자, 고위정지기는 높은 곳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 근데 출생이 높은 만큼 사망도 높으니까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정지형이다. 고위정지기,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높다. 자, 1번은 설명이 적절하고요. 자, 초기 확장기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높은데 사망률이 낮아져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저출생과 저사망률로 저사망률의 국가로 인구 성장이 둔화된다. 자, 요게 후기 확장기가 되겠고, 저사망률과 고출생률, 그래서 출생률이 높은데 사망률이 낮아서 인구가 증가하는 형이다. 요게 초기 확장기. 후기 확장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게 후기 확장기고, 자, 저위정직인데 출생이 사망보다 낮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감소기, 감퇴기겠죠. 5단계가 되겠고, 저위정직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에 달아서 인구가 증가하던 게 멈춘 거, 인구 증가 정지형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블래커 보면은 4단계 저위정지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에 달해서 인구 증가가 멈춘 것, 인구 증가 정지형이다. 감퇴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5단계로 설명을 했죠. 자, 20번 문제 보시면은 5차 우리 헬스플랜 2030에서 분과별 중점 과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시험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 쉬운 거구나 하고 봤는데 보니까 건강생활 실천 금연하고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 뭐 또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안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의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 내용은. 근데 제가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맞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 를 방법을,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들이랑 조금 공유를 하면은 우선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건강 인센티브 제도 뭔가 건강 행위를 하면 나한테 포인트라던가 뭔가 이득을 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구 집단 건강 관리인데 군인인데 군인이랑 방문 건강 관리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얘는 아니겠구나. 자, 정신건강관리인데 지역사회 정신건강 권역 트라우마 센터 뭐 하나 이건 별론데 아닌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권역별 지역별로 트라우마 센터를 확대한다. 뭔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요것도. 자,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인데 기후변화성 질환에서 전자검역체계래요. 자, 기후변화 질환과 검역체계는 관계가 없겠죠. 검역체계는 뭐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아니구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50%로 올라가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도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금연이 아니라 뭐 신체 활동이라던가 뭐 다른 활동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역사회 정신건강 말고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이건 어떻게 교수님 가르쳐주지도 않은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특히나 정책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을 잘 터득을 해 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정말 출제자도 이렇게 출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긴 했는데, 이 출처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요렇게 구분된 내용들이 있어요. 요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전체 계획 원문이 있어요. 그 원문에는 이 내용들이 없어요. 원문에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게 없어요.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도 없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저도 이건 문제가 이상한데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더 뒤져 보니까 2021년도에 이 계획이 발표되던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었어요. 계획 원문 말고 보도자료. 근데 보도자료에 이렇게 분류해서 개요를 넣어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획 원문과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4년 전에 했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는 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체 활동의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권역 트라우마 센터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서 전자감염 체계 구축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인구 집단에서는 이제 노인에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고도화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보도 자료 안에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점점 딥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긴 했었는데, 딥하게 들어가더라도 계획 안에서 내야지 밖에서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푸는 거고,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왜 기본적으로 기본 틀에 있는 거, 뭐 기본 목표, 비전, 목표, 기본 원칙, 그리고 뭐 분과별, 중점 과제들, 이것까지는 다 알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대표 지표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표 지표, 그동안도 대표 지표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 지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어떤 과제에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도를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지금 이미 시험을 보고 이 해설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수업 내용이, 강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